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살려 서툰 요리 영상과 화려한 의상을 입고 떠드는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했지만 처음에는 크게 뜨지 못했다. 지금은 거문이 된 유튜버들이 초창기에 다 그랬듯이 그의 초기 영상들은 이후에 올린 화려한 영상들에 비하면 조잡했다. 하지만 나중에 만든 동영상에도 그녀만의 당혹스럽고 엉뚱한 코미디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인지 헬빅은 종종 자신을 인터넷의 엉뚱한 언니로 소개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 역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초창기에는 고정 콘텐츠가 아니라 거의 뭐 잡탕을 올리다시피 했었거든요. 길을 가던 중에도 특이한 사물이나 행동을 보이는 동물들을 관찰하곤 했었죠.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지금은 이제 책 먹방이라는 고정 콘텐츠물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헬빅이 마이잼 채널과 계약하기 이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들은 마이잼 채널에 새로 게시한 영상을 클릭하도록 시청자들을 유도했다. 이는 곧 기존의 동영상이 마이잼 채널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는 일종의 광고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이잼 채널에 올린 헬빅의 첫 동영상은 샴페인과 토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최고와 싸구려를 결합하는 헬빅의 개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드라마 소프트 가족 시리즈처럼 빠른 속도로 컷과 걸쭉한 욕설을 배치하여 헬빅은 나름 자신만의 콘텐츠 게시 방식을 고수했다. 매주 일요일에는 대체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올리고 화요일에는 사용자가 올린 댓글에 응답하며 수요일에는 특이한 제품을 평가하고 목요일에는 동영상 운영 계획에 전념하고 금요일에는 사랑과 성을 주제로 수다를 떠는 야한 금요일 브랜드를 재구축한다는 것이다. 하나하나가 유튜버 헬빅의 존재를 홍보하는 일이었다. 5년 반 동안 그녀는 마이잼 채널을 통해 유튜브에 1,500개가 넘는 동영상을 올렸고 그 대가로 마이잼 채널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재미삼아 시작한 유튜버가 어느새 상근직이 된 것이다. 유튜브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마이클 버클리도 마찬가지였다. 버클리는 처음에는 그저 짧은 영상을 몇 편을 내놓았지만 근무하고 있던 음악기획사 라이브네이션에서도 틈틈이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고개를 버리느라 점점 더 바빠졌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눈만 뜨면 대본 쓰랴, 편집하랴, 홍보하랴, 유튜버로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력을 다했어요. 할 일은 많았지만 즐거웠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정말로 가능성이 보였어요. 스타들을 대놓고 조롱하는 그의 영상에 인기를 끌면서 그는 조회수와 구글의 광고비 배분에서 서서히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2008년 9월쯤 버클리는 구글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을 얻어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연간 2천만 달러를 받게 되는 유튜버들에 비하면 적은 듯 하지만 그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갑작스러운 금융위기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뿌리째 뽑히고 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기 바란다. 그 달에 33살이 된 버클리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유튜버가 되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럴 자신도 있었다. 그는 결국 다른 채널의 진행자로 나서는 대신에 자신의 채널을 시작했다. 2018년 43살이 된 버클리는 나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회상했다. 사람들은 세상을 속여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죠. 보세요. 내 돈 들여가며 재미로 시작했는데 지금 구글 애드센스 계정에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요. 말도 안 돼요. 끝내주네요. 버클리는 구글의 광고 수익 말고도 새로운 형태의 수입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바로 직접 후원 계약이다. 그는 펩시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중 후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기업들은 이러한 홍보성 콘텐츠를 만들어주는데 기꺼이 돈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는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면 거의 모두 자기 팔로워를 수입원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홍보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처음에는 홍보성 동영상을 2편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묻더군요. 지금은 사람들이 훨씬 개방적이어서 홍보 콘텐츠라고 짜내지 않아요. 제 경우도 홍보 콘텐츠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자가 출판한 도서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처음 책을 내고 그 책을 홍보 차원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유튜브를 홍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더군요. 그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다달이 그리고 해마다 접속이 늘어나면서 유튜버들은 제작을 도와줄 전문가들을 고용할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놀라워했다. 2011년만 해도 미국의 크리에이터 존 그린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형 존 그린과 동생 행크 그린이 비트코인을 막 출범시켰을 때였다. 비트코인은 유튜브 산업 컨퍼런스로 후에 미국의 미디어 기업 바이콤이 인수하게 된다. 며칠에 걸쳐 미국 애너하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영국 런던,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유튜브 산업 컨퍼런스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튜브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보여준다. 2011년에 열린 두 번째 컨퍼런스에서 존 그린은 정상급 유튜버인 필립
데프랑코와 프레디 윙의 동영상 제작 지원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에 반박하는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유튜브 영상 제작을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은 얼빠진 생각으로 여겨졌다고 존 그린이 말했다. 그 당시 존 그린이 생각하기에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을 남는 시간에 지하실에서나 만드는 것이었다. 혼자만의 일상이며 1인 창작 사업으로 간주했던 탓이다. 하지만 그린 형제는 자신들이 마주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다. 동영상에 애니메이션을 넣고 싶었지만 직접 해결해낼 기술이 없었던 것이다. 또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대부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내기가 힘들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면 진행이 훨씬 빨라진다는 필립의 의견에 귀를 쫑긋 세웠던 기억이 나네요. 존 그린이 말했다. 그는 그날 컨퍼런스가 끝나자마자 시간제 근로자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냈다. 그때 지원한 사람 중 하나가 스탠리 멀러였다. 그는 존 그린이 고용한 첫 직원으로 이후 유튜브의 교육 채널 크래시 코스의 공동 설립자가 됐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는 교육용 동영상을 한 편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콘텐츠가 거의 다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존 그린이 회상했다.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그 친구들이 어째서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하게 됐으며 그런 발상의 전환을 통해 뭘 할 수 있었는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유튜버들은 시청자와 크리에이터 사이를 연결해줄 비디오그래퍼, 편집자, 관리자, 대리인 등 전문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당시에 인적 자원이 급증했다. 아주 초창기에는 유튜브에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넘쳐났어요. 형태와 예산은 물론 시청자까지 아주 비슷했죠. 이젠 콘텐츠도 구성원도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시청자는 또 어떻고요? 내 삶먹은 아이에서 노인까지 거의 전 세대가 보잖아요. 지금은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알기는 불가능하죠. 커져도 너무 커졌어요. 랭크 그린이 말했다. 존 그린이 비트코인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아무리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만나도 그들이 보유한 구독자가 200만 명인지 2만 명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구독자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기획, 촬영, 편집 등 모든 단계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일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유튜브는 더 이상 동영상의 한 장르가 아닙니다. 수백 가지 장르가 들어있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로 옮겨갔다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이제 또 다른 소재로 넘어가는데 이에 대한 본문은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